지난 영상에 이어 브랜드 백과사전 롤렉스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스는 롤렉스의 본사가 스위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영국을 지지하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반대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롤렉스 손목시계는 영국군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영국 왕립공군 RAF 조종사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는데, 한스는 RAF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에어 타이거, 에어 자이언트, 에어 라이언 등 조종사가 더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크게 디자인한 에어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전쟁 중 독일군에 생포당한 RAF 병사들이 롤렉스 시계를 압수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스는 영국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전쟁 포로들은 전투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 적십자를 통하여 우편물과 소포를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가 된 연합국 군인들이 롤렉스에 편지를 쓰면 롤렉스 손목시계를 보내준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시계값을 지불하도록 했던 겁니다. 롤렉스의 이 캠페인은 전쟁 포로가 된 병사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캠페인과 관련된 일화가 존재합니다. 스타라그 루프트 3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클리브 제임스 너팅이란 상병이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28일 덩케르크에서 적군의 통신선을 끊다가 붙잡힌 너팅은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3년 3월 10일 너팅은 스테인리스 스틸 롤렉스 오이스터 3525 크로노그래프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그는 스타라그 루프트 3에서 대탈출을 준비하던 주모자 중 한 명이었는데, 독일 순찰대의 순찰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값은 비싸지만 정확도가 높다는 오이스터 3525 크로노그래프를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스는 다른 병사들에게 인기 있던 오이스터 퍼페추얼보다 훨씬 비싼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주문한 너팅의 편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너팅은 감옥 신발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시계값도 지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스는 전쟁 동안에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직접 답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6명이 시도한 스타라그 루프트 3의 대탈출은 실패했습니다. 일부는 게슈타포에 의해 처형되었고 대부분 수용소로 다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단 3명만 중립국인 스웨덴과 스페인으로 탈출했는데, 너팅은 다시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너팅은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덕분에 롤렉스 시계의 청구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통화 수출 규제로 인해 단돈 15파운드만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07년 너팅의 시계는 한스와의 서신과 함께 경매에 올라와 무려 66,000파운드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너팅은 1950년 영화 더 우든 홀스와 1963년 영화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45년 에어 타이거, 에어 자이언트, 에어 라이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던 에어 시리즈는 에어 킹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비행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도 시계에는 시, 분, 초 이렇게 3가지 정보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롤렉스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에서 자동으로 날짜를 표시해주는 신개념 시계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수 방진 기술의 오이스터 케이스에 셀프 와인딩 기술인 퍼페추얼이 적용되었으며, 중앙 기어와 스프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밤 12시가 되면 3시 부분에 있는 날짜를 표시하는 칸이 자동으로 다음 날짜로 변경되는 퀵 체인지 기술이 사용된 모델이었습니다. 초기의 데이트 저스트는 날짜가 변경되는데 시간이 약간 걸렸기 때문에 자정 직전에 점진적으로 바뀌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초의 데이트 저스트인 레퍼런스 4467은 옐로우 골드로만 출시되었습니다. 롤렉스는 데이트 저스트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1947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에게 데이트 저스트를 선물했으며, 1950년에는 나토군 최고사령관이던 아이젠하워에게 선물했습니다. 참고로 처칠에게 준 데이트 저스트는 롤렉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을 10만 번째로 통과했으며, 아이젠하워에게 준 데이트 저스트는 15만 번째로 통과한 시계였다고 합니다. 한편 1953년 롤렉스는 사이클롭스 렌즈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얻게 됩니다. 사실 사이클롭스 렌즈 기술은 아주 우연히 개발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방수 기능을 연구하던 롤렉스 직원들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샤워를 했는데, 어느 날 시계 유리 위에 묻어있던 물방울 부분의 숫자가 다른 숫자보다 크게 보였던 겁니다. 이에 시계 유리 표면에 사파이어로 된 볼록 렌즈를 부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사이클롭스 렌즈입니다. 그렇게 1955년 사이클롭스 렌즈 기술은 데이트 저스트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데이트 저스트에는 향상된 퀵 체인지 메커니즘도 탑재되면서 날짜도 즉각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개발된 사이클롭스 렌즈는 지금까지도 롤렉스의 시그니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롤렉스는 날짜뿐 아니라 요일까지 표시된 손목시계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1955년 특허를 출원한 뒤 1956년 스위스 바젤 박람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이 모델은 바로 롤렉스 데이 데이트였습니다. 데이트 저스트와 마찬가지로 날짜 칸과 사이클롭스 렌즈가 적용되었으며 12시 부분에 요일이 플레임으로 표시되는 칸이 있었습니다. 데이 데이트는 브레이슬릿 디자인으로 데이트 저스트와 차별성을 주었습니다. 데이트 저스트가 5열로 구성된 반면 데이 데이트는 3열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후 1957년 반원형 링크 3열로 구성된 메탈 소재로 된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라 불리는 디자인이 도입되는데 처음부터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란 이름으로 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3년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이 이 브레이슬릿 디자인의 롤렉스 데이데이트를 즐겨 차면서 1966년 롤렉스는 데이데이트 잡지 광고에서 프레지던트 워치라고 광고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브레이슬릿이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데이데이트의 요일 부분은 여러 나라 언어로 적용되어 현재는 26개의 언어 버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롤렉스 시계는 시간의 정확도뿐 아니라 방수 방진 기능까지 가진 덕분에 여러 험난한 도전에 사용되었습니다. 1933년 휴스턴 에베레스트 탐험대가 1000m가 넘는 고도에서 에베레스트 상공을 비행할 당시 롤렉스 오이스터를 착용했습니다. 높은 고도에 따라 기압도 아주 높았는데 그러한 환경에서도 롤렉스 오이스터는 정확한 시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해 롤렉스는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시계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약 8,580m까지 올라 정상까지 270m만 남겨놓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년간 에베레스트 정복에 도전한 17개의 탐험대가 롤렉스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와 노르게이 텐징에 의해 마침내 에베레스트는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에드먼드 힐러리는 오이스터 퍼페추어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에 롤렉스가 세계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을 기념으로 만든 시계가 바로 롤렉스 익스플로러입니다. 롤렉스 익스플로러는 극한의 환경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더욱 강화된 케이스와 가독성이 높아진 다이얼을 적용하여 전문 등반가, 탐험가용 시계라는 포지션을 담당했는데 1971년에는 24시간용 회전 베젤과 시침이 추가된 익스플로러2가 출시되었습니다. 1926년에 최초의 방진 방수가 되는 손목시계 롤렉스 오이스터를 개발한 롤렉스는 계속해서 방수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던 1935년 롤렉스는 이탈리아의 수중장치 전문업체인 파네라이와 협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파네라이는 이탈리아 해군 수중 전투원을 위한 시계를 원했는데 그렇게 47mm 쿠션 형태의 오이스터 케이스 포켓 워치인 레퍼런스 2533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편 1943년 프랑스의 해군 장교 자크 이브 쿠스토와 엔지니어 에밀 까냥은 압축 공기 탱크와 레큘레이터를 결합하여 최초의 수중 자가 호흡 장치 아쿠아렁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스코어 다이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롤렉스의 임원 중에도 열정적인 다이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르네 폴 잔느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크 쿠스토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다이버 시계에 필요한 기술과 디자인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초 르네는 과거 레퍼런스 2533을 개발했던 경험을 토대로 다이빙 선구자들과 협업하여 다이버 시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르네는 시계에 60분 눈금이 새겨진 회전 베젤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덕분에 수중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53년 롤렉스는 수중 100m까지 방수가 되는 최초의 손목시계인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1953년 10월 26일부터 칸의 심해 연구소는 서브마리너의 성능에 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5개월 동안 수심 12m와 60m 사이 깊이에서 염분이 높은 지중해, 열대기후, 높은 습도 등 다양한 조건으로 무려 132번의 잠수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는 크라운을 뽑아서 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지만 시계에서 어떤 부식의 흔적이나 물이 스민 자국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급식 압축 공기 장치로 다이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60m였는데 시계를 밧줄 끝에 부착하여 수중 120m까지 내려 1시간 동안 유지하는 마지막 검사에서도 시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1959년에는 서브마리너에 크라운 가드가 장착되었으며 1963년 영화 007 위기 일발에서 제임스 본드가 서브마리너를 차고 등장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1967년에는 날짜 칸이 추가된 서브마리너 데이트가 출시되었으며 1979년에 와서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되었습니다. 1987년부터는 904L 스틸로 서브마리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904L 스틸을 오이스터 스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현재는 최대 수심 300m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1950년대
항공기 산업에서 제트 엔진이 발전하면서 장거리 비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조종사들은 여러 시간대를 지나 비행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당시 국제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은 롤렉스의 조종사들을 위한 시계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1954년 롤렉스가 내놓은 것이 바로 GMT 마스터입니다. 서브마리너와 마찬가지로 회전 베젤이 장착되었는데 24시간이 새겨진 눈금과 24시간용 시침을 이용해서 현지 시간과 GMT를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GMT 마스터 덕분에 조종사들은 어디에 있든 시차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1960년대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 여객기의 최종 테스트 당시 조종사들이 착용한 시계가 바로 GMT 마스터였습니다. 초기의 GMT 마스터 회전 베젤은 38mm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는데 낮 12시간을 표현하는 레드와 밤 12시간을 표현하는 블루, 이렇게 두 색상으로 나뉘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후 1959년 40mm 사이즈로 변경되고 크라운 가드가 추가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되고 베젤도 블랙과 레드로 구성되며 GMT 마스터2로 모델명이 변경되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으로 된 베젤은 찍힘이나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아주 견고한 세라믹 소재의 베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라믹 베젤을 도입할 당시에는 하나의 세라믹 오브제를 두 가지 색으로 나누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블랙 모노 베젤이 사용되었지만 이후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다시 투톤 베젤 디자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피카소는 50년대 최초로 나온 레퍼런스 6542 모델을 즐겨 찾으며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도 GMT 마스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상 롤렉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